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 체감 온도는 온도계가 가리킨 온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외부 온도와 다르게 우리 몸이 더 춥게도 더 덥게도 느끼는 게 체감 온도입니다. 사람마다 옷을 입는 극과 추위를 견디는 정도가 달라 체감 온도도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느끼겠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추위는 더 매서워지기도 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녹이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체감 온도는 어떻습니까? 체감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햇빛, 바람, 눈, 구름 현상과 우리 마음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체감온도와 같습니다. 인생 속에서 때로는 세찬 바람으로, 때로는 눈과 비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이들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심에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도 하겠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는 그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띠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봄이 오는가 싶은데 봄이 오면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있음을 잠시 잊고 있었어요. 3월이 되니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학창시절 생각나며 기분이 묘해지네요. 늘상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되고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우리가 학생 때는 학생 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와 한 반이 될까? 이런 설레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하고 친한 친구가 같은 반이 됐으면 하고 막 바라고 기도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지 않을까 해요. 그래요? 학생 수가 적어서 뭐 눈에도 다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또 요즘은 우리 때랑 그때 그럴까요? 궁금해지네요. 그 저희 때는 한 반에 70명씩 저는 12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어요. 맞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같은 반이 되지 않은 친구도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동창생이라고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모르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같은 동창생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학생 수도 적고 또 뭐 한 학년에 뭐 한 반이나 아니면 두 반 정도 맞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네요. 저희 학창 시절에 그죠? 뭐 콩나물 시루라고 말할 수 그때 그런 말이 안 나왔겠나 싶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은 애들이 한 반에 20명 남짓?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2배도 넘는 수니까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인데.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죠. 그렇죠. 한 친구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해도 별로 티가 안 날 정도로 학생들이 많으니까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뭔가가 잘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좀 많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그런지 지금의 학교 현장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혹시 올해도 또 새학기가 돼서 뉴스에 어느 지역 어느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폐교했대요. 어느 학교는 또 폐교 위기래요. 라는 뉴스가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다니던 어릴 때 시골의 초등학교는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고향에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또 자기 아들 이렇게 막 4대가 다니는 학교가 있었어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학교. 시골엔 그렇겠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학교가 폐교 위기에 이래 처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어요.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쌤은 새학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이 꼰대라고 들으면 안 되는데 어릴 때 제가 1학년 때 막 이렇게 우린 그때 그랬어요. 1학년 때 손수건 이렇게 옆에 달고 입학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입학식 때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내가 입학식 때 결석했나 엄마한테 물었더니 엄마는 아니래요. 입학식 갔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입학식 뭐 새학기 이런 거 하면 네네. 뭐 새로운 선생님, 뭐 새로운 노트, 뭐 새 연필, 실내화 새거 다 이런 거 생각나고 그리고 유일하게 또 생각나는 게 엄마가 새학기가 되면 예쁜 옷 한 벌하고 신발을 사줬던 기억이 나요. 그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새학년 정말 좋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기대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옛날 얘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멋지게 키워내야 하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단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아띠 책방에서 고전 읽기를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전 읽기 선생님을 모셔봐야 되죠. 맞아요. 지금까지 멋지게 고전 읽기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오늘도 모셨습니다. 정현주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전 읽기 전도사 정현주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3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에게 계속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계셨잖아요. 네. 현장에서 혹시 선생님께서 직접 체험한 고전 읽기 좋은 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있죠. 저도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네네. 한 달 동안 제가 그 사자서학을 수업을 했어요. 네네. 근데 한 친구가 어쨌든 그 수업을 듣는 그 친구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는 다 듣죠. 네네. 근데 사실은 사자소학이 옛날 조선시대 때 이제 서당에서나 이렇게 배웠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아이들하고는 조금 뭔가 맞지 않는 정서적으로 살짝 괴리감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좀 내용이에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예의를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효행편을 공부를 했거든요. 효행. 네네네. 그럼 효행이라 하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부모 출입이면 매필 기립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출입하면 매번 반드시 일어나라 이런 말인데 반드시 그런데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해요?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사실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부터도 사실은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워낙 또 바쁘기도 하고 뭐 또 그러니까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공부 배우는 친구 엄마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우리 친구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빠한테.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집에 실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멋지네요. 그래서 이제 배웠으니까 아빠가 또 엄마가 나가실 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인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좀 이게 마음에 남나 봐요. 그런 게. 멋진데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되게 뿌듯했었겠어요. 그 얘기를 선생님 부모님을 맞아요. 통해 들었을 때. 네, 맞아요. 뿌듯했고 사실 이게 기본적인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 안 하고 특히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요구를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꼰대라고 얘기하니까 조선시대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네. 기본적인 예인데 제가 서두에 그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린 그 인성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선생님 멋지네요, 그 아이. 왜냐면 우리가 수업을 듣잖아요. 들은 것도 또 행하는 걸로 연결한다는 건 그러니까 참 교육이죠. 이런 것을 배웠다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 이 자체가 머릿속에 기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상상이 됩니다. 그 집의 분위기가 그렇죠. 또 그 예의에 대한 또 이야기로 또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기분이 좋았던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렇게 한 달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르치면서 행복하셨겠어요. 저도 그래서 고전이 이런 거구나.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구나라는 걸 좀 새삼스럽게 더 느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럼요. 그런 한 달요.
선생님 오늘은 그러면은 또 어떤 좋은 이야기를 또. 네. 저는 원래 수업을 하면서 독후 활동을 할 때 무작정 글쓰기부터 많이 시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과제처럼 느끼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대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네, 특히나 저학년들은 좀 책을 제가 읽어주고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거는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정답이 없다. 그렇죠. 자유롭게 자기 생각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글을 이제 또 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글을 쓸 때에 어렵게 아이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그러면 입으로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한번 내가 속으로라도 아니면 입 밖에 내서라도 말을 해봐라. 그럼 정리가 말을 되나요? 해보고 그 말을 한 거를 써라. 예, 저는 좀 그렇게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의 생각을 듣게 되고 그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 훈련이 먼저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100권의 책을 읽고 10권을 말하고 한 권을 쓰게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것은 글쓰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생각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부모님들이 너무나 솔깃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계속해서 송재한 선생님의 초등 고전읽기 혁명 제4장 공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편이에요. 오늘 귀 쫑긋하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이러면 부모님들 엄마들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전의 학습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휘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휘력은 그 사람의 세계가 되고 느낌의 깊이가 된다는 말이죠. 어휘력은 공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데 사람의 어휘량과 어휘 수준의 75% 이상이 독서에 의해 결정되고 80%가 사춘기 이전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때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적절한 책을 읽혀야 하는 것이죠. 좋은 어휘로 된 책을 잘 선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에 실린 순수 문학의 거장인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길은 지금 긴 사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사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 밖으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 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어떠세요? 어떻게 시적이네요. 이렇게 아름답게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시보다 더 서정적이고 아름다워서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인데요. 고전 문학에는 한자어나 고어가 많지만 새로운 어휘에 대한 자극이 많이 돼요. 예, 요즘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고전 문학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접해오지 않은 아이들은 당황하면서 이질적인 가치관과 갑자기 해결해야 할 낯선 어휘와 문장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고전 문학은 어휘력 증진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고전 공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대로 이 뭐 고전을 고등학교 때 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한자라든지 이런 게 친숙한 느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릴 때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실 한자를 그냥 공부를 시키고 네.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 한문교육 전공, 국어교육 전공인데 네네네. 전문가로서. 네. 그런데 물론 한자가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잖아요. 그렇죠. 한자로 그렇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어떤 책을 읽혀야 될 것인가가 엄청 고민스럽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를 그냥 한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네네. 어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냥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이 어릴 때는 좋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래동화부터 시작하는 거죠. 전래동화가 나중에 그런 그 고전의 기본이 모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그 전래동화의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선녀와 나무꾼, 바리대기 신화, 은혜 갚은 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네요. 구렁덩덩 신선비.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실린단 말이에요. 예, 설화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는 어려운 고전을 읽힐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전래동화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저학년일수록 조금 엄마랑 좀 아빠랑 같이 엄마 아빠의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좀 읽어주는. 근데 그렇죠. 사실 책 한 권 읽는 거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나요, 그죠? 오랜 시간 걸리지 않지만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책을 무조건 많이 읽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요즘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부모님 나름 바쁘고 아이들 나름 너무 바쁘고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공부에 알아서 해 이러면 끝이지 학원 보내면 끝이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학원 하나를 덜 보내더라도 그 한 시간에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책을 읽고 뭐 한 권이라도 같이 읽고, 공유하고 하루에 진짜 그 한 권이라도 하면 그게 쌓이면 얼마겠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행복하고 큰 힘이 되고 학원에서는 그런 거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글쓰기 학원을 보내봐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 학원에 보내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나요? 뭐 저는 맡겨만 주십시오. 네. 그러면 책 내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네. 평소 독서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찾으며 글자를 읽는 방식에 익숙하다면 글쓰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와 통찰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글을 많이 써볼수록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글쓰기가 기술이라고 한다면 명작은 대부분 전문 작가들에게서 나와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베리는 직업이 뭐였을까요? 비행기 조종사? 예, 맞아요. 비행기 조종사였고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지은 루이스 캐럴은 수학자였어요. 로빈 후드의 모험을 지은 하워드 파일은 화가였어요. 이것은 글쓴이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사고와 통찰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고전을 읽으면 단어에 내포된 심층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깊고 긴 읽기 호흡을 키우고 글쓰기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고전 읽기 이후 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시나 글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장학습 보고서나 독서 감상문 대회 등 강압적인 글쓰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좋은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 아시죠? 알죠. 네.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4학년 여자아이가 쓴 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읽고 순간 울컥해서 사실 좀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정도로요? 어떤 시길래? 네, 이 아이가 이 소나기를 읽고 너무 정말 감동적인 이 시를 쓴 거죠. 그래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제목 징검다리 위에서 이지원. 소녀야 왜 날 기다리지 않았니? 난 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넌 날 징검다리에 두고 숨을 끊었구나. 별과 같이 빛나는 눈물만 남겨두고 징검다리 위에서 영원히 기다릴게. 너를 떠올리며 영원히 기다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쵸? 감동적이고 슬프고 진짜 그 소년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죠. 네. 징검다리 위해서 계속 숨을 끊었구나. 네. 저는 난 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맞죠. 되게 강렬한데요. 예, 그쵸. 언어들이.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정말 순수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4학년 아이가 쓴 거라서 정말 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감성적이에요. 그죠? 예, 맞아요. 예. 이렇게 고전 수업을 이제 이 송지한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조건 그 하루에 1시간은 고전 읽기를 계속 이제 아이들과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런 아이들의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전의 중요성을 정말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게 여기서 딱 나오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글에서 필자는 아이의 글쓰기 지도에 대한 팁도 주셨는데요. 단문으로 쓰게 하는 게 좋다고 하세요. 네, 문장이 길어질수록 2개의 주어가 사용되거나 주어와 수어의 그 호응이 맞지 않는 비문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단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단문으로 이렇게 쓰면서 그걸 훈련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그렇죠, 다가갈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그 지도를 할 때에 주인공이 한 일을 써라 이렇게 할 때 그냥 누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그 내용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 주인공이 아니면 그 등장인물이 그랬을 때 그냥 누가 무엇을 했다.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하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에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육하 원칙에 대해서는 한 3학년 교과서부터 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쓰지 못해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시작은 미약하게 된다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누가 무엇을 했는지만 써라. 그러면 그것은 다 쓰거든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제가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저희도 가네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아이들은 보통 국어를 쉽게 생각하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국어 100점은 꿈의 점수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국어 100점밖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 송지한 선생님이 아이들과 고전 읽기를 한 후에 효과를 뚜렷이 실감한 일이 있는데 공동 학력 평가에서 국어의 평균이 95점이 나왔다고 해요. 와. 네. 특별히 국어 공부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았고 선생님이 왜냐하면 고전 읽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전 읽기로 국어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최고의 점수를 기록했다고 해요. 완전 멋짐요. 네. 그래서 고전처럼 수준 있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한 문장 한 문장 의미를 곱씹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한 독서 습관 때문에 평소 수업 중에 교과서가 이제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국어 점수에서 드러난 거죠. 효과 만점이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사실은 이 선생님도 처음에는 공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공부에 관한 책들도 많이 쓰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고전 읽기를 한 다음에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전 읽기가 고전 읽는 거
예, 이거에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느끼게 되신 거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같이 수업하면서 네. 또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네, 그렇죠. 바라보시고 생각이 또 바뀌셨단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또 고전을 읽으면 사고력이 발달합니다. 논리적 구조가 탄탄한 글을 읽는 사이 자연스럽게 논리 구조를 배우게 되며 내용을 계속 되새김질하여 읽는 사이 사고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논리적 사고력 발달을 위해 고전 읽기를 시작한다면 플라톤의 대화편이나 논어를 추천해 주시네요. 네, 사고력이 높은 사람은 처음 보는 문제도 해결법을 찾아내며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능과도 많은 상관이 있는데 사고력을 키우면 지능도 함께 향상됩니다. 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력 발달을 위해서는 네네. 그 대화편이나 그 논어를 추천해 주신 거는 제가 보니까 이 대화편이나 논어는요. 네.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상대방과 어떻게 대화를 실질적으로 하구나. 예. 그래서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고 예,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네네. 논리적인 사고력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께서 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잘 모를 경우에는 모방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죠? 그렇듯이 이 대화법이 있는 네. 책을 우리가 보면서 다 이제 배워간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고전 문학에는 항상 문제와 갈등이 있고 등장인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한번 습득한 문제 해결력은 전이력이 있어서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도 그 능력이 발휘됩니다. 이는 우리가 고전을 가까이 하고 아이들에게 고전을 읽혀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나 참고서를 통해서는 단순한 지식밖에는 얻지 못하지만 역사, 철학, 문학, 인문과 같은 고전을 붙들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네. 고전 읽기의 실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막바지로 막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궁금하시고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예, 이 책을 꼭 구입하셔가지고 예,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접목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또 아까 그 고등학교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또 올려가면 수능에도 왜 고전이 출제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아이들이 고전을 무조건 많이 읽으면 되나요? 많이 읽으면 정말 좋죠. 좋은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전래동화나 네. 세계문학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거기 몽고메리의 빨강머리엔 네네. 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생텍쥐브리의 어린 왕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또 수능에도 나오고. 예, 그 지문으로 나오는 그런 또 세계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조금씩 접해 볼 수 있는 네,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조금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그 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 번쯤 아름다운 글을 읽어보는 것도 네. 추천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수능이나 이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은 네. 고전 산문과 현대 소설로 나뉘거든요. 예, 고전 산문은 뭐 단군 신화, 주몽 신화와 같은 신화, 설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우리가 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 뭐 고려 시대의 이규보의 국선생전, 임춘의 국순전 뭐 다 들어보셨죠? 네네네. 예, 조선시대에 가면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이순신의 난중일기, 허균의 홍길동전, 김만중의 구운몽 사씨 남정기 그리고 뭐 작자 미상인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다 보면은 전래동화 같은 그런 책들이에요. 보세요. 춘향전, 임진록, 신청전, 흥보전, 장기전, 토끼전, 전우치전
양반전, 허생전. 이것은 양반전, 허생전은 박지원님이 이제 쓰신 건데. 아무튼 요런 이제 것들이 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나오고 수능에도 나와요. 들어봤던 이야기들이네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은 예 어릴 때부터 이것을 조금 빨리 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방바닥에 책을 한 권씩 던져놔야 되겠네요. 아니,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책을 갖다 놓고 읽으라 그러면 재미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맞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전래동화부터 이런 동화들을 많이 읽은 아이들을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을 맞습니다. 위한 시험을 위한 공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본인도 재미없고 스트레스죠, 그렇죠? 이거 아무리 재미있어도 재밌게 안 느껴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아이들은 먼저 그걸 이렇게 살짝 접하고 읽게 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거 내가 읽었던 건데 이런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재밌는 옛날 이야기처럼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또 그 현대 소설은 이제 뭐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연도순대로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인직의 혈의 누, 이광수의 무정, 그리고 뭐 염상섭의 만세전 3대 뭐 이런 책들 있죠. 그리고 김유정의 봄봄이라든지 동백꽃.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예, 그리고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예, 이것도 재미나게 읽었던. 사랑방 손님과 맞아요. 어머니. 예. 우리들도 고등학교 때 다 시험 치기 위해서 다 읽은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영화로도 봤네요. 네. 그리고 광복 이후에 50년대에 들어가면 황순원의 소나기가 있고 그리고 뭐 그 뒤에는 박경리의 토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곰, 예, 이런 거. 그리고 박완서님의 자전거 도둑. 이것도 굉장히 뭐 길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황석영의 개밥바라기 별 뭐 이런 거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 문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읽히려고 하면 어마무시 많지만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선별해서 좀 빨리 접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부모님들의 들어요.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가시기 전에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는 뭐 입학식도 있고 그죠?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호님의 시작이라는 곡을 들려주세요. 네, 우리 행복한 시작 다 같이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사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이번 시간은 그래서 코너입니다. 마야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야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왠지 마야님 좀 자주 뵙는 기분인데요. 그러세요? 제가 좀 흔한 얼굴인가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얼마 전에도요. 저는 간 적이 없는 데서 저를 봤다거나 또는 자기 외숙모랑 닮았다거나 또 저를 보고 반가워서 아는 체를 했는데 아니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좀 종종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좀 흔한 얼굴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주 봐서 좋다는 뜻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얘기하지 말 걸 하는 걸무새 하죠 뭐. 걸무새? 그건 또 뭐예요? 네, 걸무새는요. 네.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럴 걸 하면서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모습,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걸무새라고 해요. 그렇구나. 마야님. 걸무새 하지 마시고 네. 오늘 책 읽어주세요. 빨리빨리요. 그럼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고사성어 콜럼버스의 달걀.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환영식에 찾아왔어요. 바다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콜럼버스는 바다를 건너 신대륙을 발견했어. 대단해. 콜럼버스의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자 시세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무조건 서쪽으로만 가면 신대륙이 나오는데 그걸 누가 못해. 별것도 아닌 일로 영웅 대접을 받는구먼. 콜럼버스는 잠자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달걀 하나를 꺼냈어요. 자, 여기 달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달걀을 책상 위에 세울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모두 달걀을 세워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끝이 둔 곳으로만 달걀이 바로 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았어요. 그때 콜럼버스가 달걀 끝을 가볍게 쳐서 깨뜨렸어요. 끝이 평평해진 달걀은 책상 위에 쉽게 바로 섰지요. 아니, 그걸 누가 못합니까? 콜럼버스는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누군가 한번 달걀을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모험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도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콜럼버스를 비웃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뒤로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말은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이나 행동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럴 때 사용해요.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었어요. 소변이 여기저기 튀는 바람에 청소를 해도 늘 지저분했지요. 고민하던 청소부는 변기 한 가운데에 벌레 한 마리를 그려놓았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두들 그 벌레 쪽으로 소변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거야말로 콜럼버스의 달걀이군. 친구들은 청소부의 새로운 생각에 감탄했어요. 와, 잘 들었어요. 콜럼버스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근데 말도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참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죠? 그 사람들 비난에 그 위축될 만도 한데 본인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사람 같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 화장실 파리 벌레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더 새로운데 그거 저도 봤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 진짜 파리가 앉아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걸 스티커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이디어가 그게 바로 발명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저격한 그 뭐 하나 있으면 그걸 맞히고 싶은 그 심리를 이용한 그 청소부. 그건 진짜 센스 있는 아이디어 발명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일화도 이제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는 우리 정소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콜럼버스 참 멋지네요. 뭐든 처음이 어렵지. 게다가 성공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자신감이 차 있었겠어요. 콜럼버스는.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야님 두 번째 이야기 있죠. 자신감 가득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우리말 거울. 소리가 머리를 감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툭툭 털어내며 거울을 보려는데 도리가 그 앞에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좀 비켜줄래? 거울 좀 보자. 잠깐만 누나. 잠깐만이라던 도리는 좀채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데 그러니? 가만히 보니 도리는 거울 앞에서 왼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바쁜데 너 지금 장난치고 있을래? 응? 참다 못한 소리가 짜증을 내자 그제야 도리가 누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울이 좀 이상해서 그래. 내가 왼손 주먹을 쥐었는데 그 거울에는 오른손이 주먹 쥐어져 있잖아. 그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비춰준다면서 거꾸로니 엉터리 아니야? 소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도리를 바라보더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바보야. 원래 거꾸로 비치는 게 거울이잖아. 거꾸로라는 뜻의 거구루가 거우루가 되고 그게 나중에 거울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거꾸로 보이는 게 당연하지. 그제야 이해가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던 도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거울이 없었던 옛날에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겠네. 세수할 때 물속에 네 얼굴이 비쳐 보이지? 지금처럼 거울이 없던 옛날에는 냇가나 강가의 물이 거울 대신이었지. 차돌이나 구리처럼 반질반질 유리 나면서
반사되어 비치는 것도 거울 대신이었건 말이야. 가만, 큰일 났네. 약속 시간에 늦어버렸잖아. 시계를 본 소리는 깜짝 놀라 울상이 되었어요. 머쓱해진 도리는 그제야 거울 앞에서 비켜섰답니다. 와, 잘 들었어요, 마야님. 와, 느낌적인 느낌으로 거울이 순 우리말일 거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거꾸로가 변형된 말이라니 참 귀엽네요. 그죠. 네. 저는 근데 그 거울, 겨우 작대기 하나 차이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겨울 발음이 안 돼서 거울이라고 했었던 게 생각나네요. 겨울을 거울이라고 했다고요? 네. 그것도 귀엽네요. 갑자기 추억 꺼내기예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지 뭐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거울이 모습을 반대로 거꾸로 비춰준다는 있는 그대로의 이름으로 불려졌다니 이 부분이 전 좀 재밌네요. 맞아요. 순 우리말 중에 예쁜 뜻이나 예쁜 말이 들어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 이름도 순 우리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군요. 한자가 없거든요. 순 우리말 뜻 그대로예요. 크라라는. 그렇죠. 우리 그러면요. 그래서 코너 후속으로 순 우리말 소개하는 코너 만드는 건 어때요? 좋은 것 같은데요? 그죠? 일단 우리 킵해 둡시다. 네. 좋네요. 우리 생각 주머니 하나 저장하는 걸로 하고 마야님 오늘 신청곡은 뭘까요? 네, 슈퍼주니어의 로쿠 거 신청합니다. 네, 슈퍼주니어 로쿠 거 우리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아띠 책방입니다. 안경 안 보여 통수집 술통 소주 만병
이번 코너는 김민석 군의 아시나요입니다. 김민석 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민석 군은 올해 몇 학년이 되죠? 이제 6학년이 됩니다. 학교에서 제일 높은 학년이네요. 그야말로 고학년입니다. 네. 고학년이 돼서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게 있나요? 하고 싶은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래는 뭐 또 목표라든지 이런 거 세워봤나요? 아니요. 아니, 학교에서 최고 고학년이잖아요. 네. 기분이 어때요? 이제 내 위로 형님이 없는 거잖아.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학년이 제일 무서워서. 이유가 뭐예요? 왜 4학년이 무섭지? 4학년이 제일 멋대로 행동해요. 뭔가 알듯 말듯한 4학년이군요. 그 중학교로 따지면 약간 중2 같은 느낌인가 보다.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그래요.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그래, 오늘 민석군 오늘 또 준비해온 내용 있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됩니다. 혹시 3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뭐죠?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도 화이트데이. 있지만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그거 아시나요? 오늘은 파이데이에 대해 준비해 왔습니다. 파이데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파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파이는 애플파이, 호박파이가 아니고요. 원주율, 즉 원지름에 대한 원둘레의 비율을 뜻합니다. 파이는 3.1415 등으로 아무런 규칙 없이 무한하게 나열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보통 반올림에 3.14까지만 사용됩니다. 그럼 파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파이데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데이는 파이의 근사값인 3.14를 기념해 3월 14일입니다. 파이 값을 소수 다섯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3.14159이기 때문에 매 3월 14일 1시 59분이 되면 파이데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파이데이는 1988년 물리학자 레리 쇼가 과학, 예술, 그리고 인간 지각 박물관인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라티움 과학관에서 기념 행사를 조직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첫 파이데이 기념 행사에서는 원형 퍼레이드, 파이 먹기 대회, 파이 관련 전시물의 시연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축제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매년 더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면서 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2009년 미국 하원은 파이의 중요성과 과학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면서 3월 14일을 파이데이로 공식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파이데이를 기념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원형 모양의 과일 파이를 먹기도 하고 파이 값을 소수 아래 수십 자리까지 외우는 게임을 하고 영화 파이를 시청하기도 합니다. 또한 원주율 파이와 발음이 같은 과자 파이와 알파벳 파이가 포함된 파인애플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이데이는 공교롭게도 아인슈타인의 생일이자 스티븐 호킹이 별세한 날이기도 합니다. 와, 우리가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기념일이 있는 날인지 정말 몰랐네요. 아, 그렇네요. 새로운 정보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파이데이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학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교육부가 수학과 친해지는 날로 정하고 2019년 유네스코에서 국제수학의 날로 지정된 이후 대구 창의융합교육원 수학체험센터에서도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런 행사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나라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3월 14일 날 우리 아띠에서 3.14 파이 소수점 가장 많이 외우기 대회 하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요. 민석 군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참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1등 하는 사람한테 파이 선물 주는 건 어때요? 파이 선물 좋을까요? 아니면 피자로 할까요? 피자. 피자 당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의논해 보는 걸로 해봐요. 한번 좋은 계획을 한번 세워봐도 될 것 같아요.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군 오늘 너무 고맙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새로운 지식도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신청곡 부탁드려요. 수고 많았어요. 저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신청하겠습니다. 3월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서 파이팅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우리가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는 해가 춘천인데 아침밥은 10분 더 자야 돼 Take a coffee 또 속에 큰 것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왜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이리저리 쳐왜 우린 다 이어폰 꼽은 좀비 필요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ighting, 우리 부석순 Fighting 해야지 왜 아둥바둥 또 왜 이리저리 저왜 우린 다 이어폰 꼽은 좀비 필요해 모두 다 텐션을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Okay.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는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부분 등 팔다리 전부 다 팬이 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don't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운의 베이베이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ire, fire Don't give it up, man Don't give it up, yeah Fire, 우리 부석순 Fighting again Fighting again 청취자 여러분,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아띠 책방 소개를 해볼게요. 아띠 책방은 아띠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띠 도서관은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8년에 마을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직접 만든 작은 도서관입니다. 우리 아띠는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아이와 부모가 편하게 놀 수 있는 책놀이터, 따뜻한 차 한 잔과 우정이 있고 즐거운 수다와 배움이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위치는 안심일동 행정복지센터
근처 이청에 있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아띠 책방에서 함께 책 읽기에 참여해 주실 마을 주민들과 어린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할 분들은 아띠 도서관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순서를 마쳤는데요.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내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한마디로 힘을 주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